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11, 11호 과정 6주차 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11, 11호 과정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69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 교재 469페이지 시간 큰 타이틀 들어있죠? 파트 3입니다. 3편이다 생각하시고 3편은 부동산 감정평가론이에요. 그래서 3편 부동산 감정평가론이다 소개되는데, 오늘은 감정평가론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론 이 부분도 우리 교재는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감정평가 기초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2장은 부동산 가격 이론, 그리고 3장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4장은 감정평가 3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처럼 우리 3편 감정평가는 1장부터 5장까지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장 모두 모아가지고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적게는 6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도 6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여름실 이번 시험도 6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감정평가도 공부하신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아마 앞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지만 부동산 개론이다. 학개론 전 영역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1순위가 일반적으로 투자론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감정평가론이에요. 그렇지만 출제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론 1장부터 5장 5개 장을 구성했는데, 이 중에서도 그래도 또 우리가 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할 만한 부분들. 여기 1장 기초이론, 2장 가격이론, 3장 지역분석, 개별분석, 5장 부동산 가격공시도, 이분들은 어때? 할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나오면 또 우리는 꼭 맞춰야 된다. 그리고 4장 감정 3방식, 이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멘탈 붕괴시키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는 4장도 어때? 학습을 시작했죠? 그래서 내년 1, 2월 과정부터는 4장도 학습을 합니다. 학습에서 일단 우리 할 수만큼 해볼 겁니다. 해보고 정 안 되면 내년 6월쯤 어때? 깨끗이 포기하자.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그만큼 이분이 어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 해도 우리는 할 수만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11, 12월 과정은 기초론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론 이 중에서 특히 1장, 2장, 3장 이분 중심으로 이렇게 어때? 설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470페이지입니다. 470페이지는 1장 감정평가 기초이론이다 소개인데, 1장 기초이론 이 부분만 우리 출제 경향을 살펴본다면, 최근 5개월 동안 기초이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0입니다. 0. 지난 시험도 0입니다. 0. 여름실 이번 시험도 0에서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세요. 최근 5개월 동안 0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로 하나도 안 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났다라면 굳이 또 우리가 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감정평가론 여러분 이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론 예서 지난 시험 이 같은 경우에도 6문제 출제되었잖아요. 그럼 6문제 출제니까 이어서 35번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보기 1, 2, 3, 4, 5가 있겠죠. 오지선다니까 3, 4인데 감정평가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섞어서 문제 구성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섞어서 문제가 많이 구성돼요. 그럼 잡으세요. 보기 1번은 1장에서 출제가 되었고, 보기 2번은 2장, 보기 3번은 3장, 보기 4번은 4장, 보기 5번 4장 이렇게 지문들이 출제된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답도 어떻습니까? 4번 4장에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한 문제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1장에 한 문제를 넣어야 됩니까? 4장에 한 문제를 넣어야 됩니까? 4장. 지문이 가장 많이 출제된 그와 같은 영역에 한 문제 배려야 되죠? 아니면 답이 됐던 부분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0이 되는 것이지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 이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문제마다 지문이 어떻습니까?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겠고,
있고 또한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우리 교재 1장은 크게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은 감정평가의 의의 및 기능, 그리고 2절은 감정평가의 분류 방법이다. 참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1절입니다. 1절은 감정평가의 의의 및 기능이다 해서 1번 챕터 여기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는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법률 여기에서는 감정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등의 경제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의로부터 여러 가지를 학습할 수 있겠죠. 먼저 토지 등입니다. 토지 등이다. 이 표현 자체가 뭡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 토지 등이라 했으니까 토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토지도 평가의 대상이 되어 있고, 다음 건물도 평가의 대상이 되겠죠. 또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도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산림이라든지 과수원도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준부동산이다 또는 의제부동산이다. 이도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죠. 준부동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은 물론 안 나시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지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업권 등이 준부동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즉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전, 업권 등이 해당된다. 그럼 이것은 준부동산도 감정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부동산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동산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임대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권, 저작권 등등 무형 자산도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토지 등이라 그랬어요. 토지 등의 경제 가치를 판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제 가치를 판정하는 게 결국 뭡니까? 감정평가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목적은 어땠어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경제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환의 대가인 가격. 또 하나는 사용 수익의 대가인 사용 수익이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용익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용 수익이다. 그래서 사용 수익의 대가인 임대료 이 두 가지가 결국 뭡니까? 경제적 가치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 수익의 대가인 임대료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요. 또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액. 그래서 이제 지문에 가액이다 이 표현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가액이다 이 표현은 쉽게 뭘 또리면 되죠? 가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 규칙, 왜냐면 임대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감정평가 실무기준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임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가액이다 인 뭡니까? 가격이다 생각하시고, 임료는 어때? 임대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경제적 가치는 뭐라입니까? 가액과 임대료다 할 수 있겠죠. 이걸 판정하는데 가액과 임대료에 뭘 구하려 것인가? 바로 시장 가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감정평가 규칙
원칙이란다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구하자는 건 뭡니까? 시장 가치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구하자는 건 뭡니까? 시장 가치다. 결국 가액과 임대료 어때?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시장 가치라는 것은 앞으로 여기지만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아주 객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토지 등의 경제 가치를 판정한다는 이야기예요.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가액으로 표시한다. 가액은 뭡니까? 화폐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화폐액으로 10억이다. 30억이다.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감정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와 같은 감정평가가 왜 필요할 것인가?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로 우리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먼저 토지는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부동성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간 수용 조절이 어렵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부증성이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없더라. 따라서 수용 조절이 어렵겠지요. 다음 개별성이란 특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두가 달라서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수용 조절이 어렵더라. 이처럼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부동산의 여러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더라는 이야기에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수급은 뭡니까? 수요 공급, 여기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기후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참 시장이 스스로 힘에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해집니까? 불완전해집니까? 불완전해진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시장이 불완전해서 시장기후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 가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적정 가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더라. 인류에서는 뭘 필요합니까?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평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바로 시장이 불안전해서 시장이 스스로 힘에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감정 필요는 토지의 여러 특성이 있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470페이지예요. 1번 챕터 감정평가의 의의다. 지금까지 2분 설명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1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4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4개 두시고 양호로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법률에서는 법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감정평가 일통에서 원칙적으로 구하는 것은 뭡니까? 시장가치. 물론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도 구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구하는 것은 시장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보세요. 자,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원칙으로 구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시장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에서 시장가치란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이다.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내용에 정통한 당사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의 경우 선택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의 가액을 말한다. 라는데 규칙에서는 시장가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습니까?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잘 안 외워져요, 이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런 걸
규칙에선 어때? 시장 가치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내용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된 어때? 객관적 가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통상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시험은 이걸 말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한정된 시장이다. 이럴 때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한정된 시장입니까? 통상적 시장입니까? 통상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자고 동그라미 쳐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니까 통상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양고를 2번 보세요. 양고를 시험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소개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토지도 평가의 대상이지요. 건물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토지와 건물로서는 복합부동산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음 산림, 과수원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들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지금 6가지 들어있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들이 다 어디에 합니까?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에 이도 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자 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동산도, 동그라미 4번 임대료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5번 광업권, 업권,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저작권 등등 무형자산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보충해서 박스가 있지요. 박스 보시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는 법률이다. 관련된 재정 목적이라든지 용어 몇 가지 넣어드렸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먼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물이 설명드렸죠. 토지 등의 경제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을 뭐라 했습니까? 감정평가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거예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감정평가업이다. 이렇게 용어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 3번입니다. 3번. 자, 감정의 필요성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리 하나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부동산의 여러 특성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 형성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결국 자, 부동산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다. 시장이 불안해서 시장이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부동산은 합리적인 자유 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야. 자, 보세요. 합리적인 자유 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결국 무슨 때 시장이 불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시장이 불안 때문에 감정평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챕터 감정평가 의 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여름교재 4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472페이지 보세요. 자, 2번 챕터 감정평가의 기능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죠. 감정평가의 기능. 항상 우리는 기능 나오면 뭘 떠올리지 않습니까? 역할, 이걸 떠올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기능 나오면 역할이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제도가 없다면 이것들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감정평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튼 감정평가 기능이도 학자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정책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일반 경제적 기능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학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정책적 기능은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시켜주는 기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일반 경제적 기능이 있어요. 일반 경제적 기능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불완전하다라서 감정평가 제도를 통해서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의 불완전성 이를 보완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뭡니까?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곡의 1번 첫 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 일통에서 최유효 이용 방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최유효 뭡니까? 가장 좋은 용 써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제도 있기 때문에 일통에서 최유효 이용 방안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통에서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으로 뒷받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평가 2번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이건 우리 합시다. 이제 집가 그리고 주택 가격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교재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3편 1장 5장까지 소개되어 있다 그랬지요. 그럼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5장이 뭡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다라는 겁니다. 이때 공시는 뭡니까? 알려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을 알려주는 제도다. 지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다. 이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집가 공시제도, 또 하나는 주택 가격 공시제도, 다음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크게 세 가지만 중요성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집가 공시제도다. 이건 뭡니까? 땅값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집가 공시제도 여기도 두 가지로 다시 구분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약칭으로 표준지가. 다음 이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개별지가 이렇게도 약칭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지가 공시도 두 가지가 있다.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감정평가 일통해서 이런 걸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처음 자 지가나 주택가 이런 걸 알려줌으로써 그래서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수록 정부는 유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감정평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이런 걸 산정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으로 뒷받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용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이때 감정평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일통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야기. 그럼 어때?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또 우리 생각합시다. 이제 감정평가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통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과세도 어때? 합리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들이 모두 어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정책적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도 유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음 과세를 합리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이들이 모두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시켜준다 해서 정책적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보세요. 이제 우측 페이지 편과로 1번입니다. 편과로 1번은 우리가 생각합시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을 했죠. 참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래서 자원 배분은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참 부동산 시장 불안해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감정평가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산정으로써 시장의 불안전성을 보완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는 시장의 불안성 이를 보완시켜준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경제 기능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거로 2번 내용이에요. 감정평가 제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일통해서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으로써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로 인하여 거래소의 확립과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도 시장의 불안성을 보완시킬 수 있는 경제 기능의 하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평으로 3번 내용입니다. 평으로 3번은 내가 부동산을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팔았는데 도대체 얼마 받고 팔았지? 또 사더라도 얼마 줬지 알기 어렵더라니. 왜? 시장 스스로 힘에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한다면 내 의사결정 내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때 제시해 준다. 이도 시장의 불안성 이럴 때 보완시킨다. 경제 기능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기능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거래소의 확립과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다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감정평가의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정책적 기능과 일반 경제적 기능이다. 참 두 가지로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25년 전에 이걸 두 가지 구분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중 감정평가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들으셨으니까 제목 보시면서 감정평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결국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스 통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감정평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과세를 합리화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감정평가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해준다. 거래소의 확립과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박스에 넣어있는 이 제목만 보시면서 평가는 제도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감정평가 등의 특별 원칙이다.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감정평가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보기 3번 보세요. 자,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데 사실 보세요. 감정평가 기능 뭡니까? 감정평가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감정평가 제도가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하나의 기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감정평가 제도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항상 경기는 활성화돼야 되겠네요. 기능이라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않다. 그래서 감정평가 제도에 있어서 부동 경기가 활성화된다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는 감정평가 기능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 이렇게 차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1절 감정평가 의미 기능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은 감정평가 분류다 소개되는데 사실 감정평가 분류하고도 아주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평가의 분류 방법 여기는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또 외우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챕터 보니까 제도상 분류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도상 분류에는 양권 1번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도 있고 양권 2번 강제성 위협에 따른 분류도 있고 양권 3번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묻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무슨 평가를 한다. 용어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양권의 1번 내용이에요. 양권 1번은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가 되는데 자, 먼저 공인평가라는 게 있고요. 공인평가 그리고 공적 평가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 공인평가로서는 국가들로부터 자격을 받은 개인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공인평가예요. 다음 공적 평가로서는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게 공적 평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공인평가일까요? 공적평가일까요? 공인평가다 할 수 있겠죠? 감정평가사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은 개인이잖아요. 국가도 자기는 개인에서 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뭡니까? 공인평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국가들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부여된 개인의 평가를 뭐라 합니까? 공인평가란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 평가 설명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공적 기관의 평가로서
공적 기관이 평가 주체가 되는 경우를 뭐라 합니까? 공적 평가를 한다. 이렇게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이에요.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필수적 평가라는 게 있고, 다음은 임의적 평가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분도 말 그대로 보세요. 필수적 평가라서는 필수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일단 사유가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필수적 평가라는 이야기예요. 반면 임의적 평가라서는 임의적이죠. 그럼 어때?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임의적 평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도 사례를 통해서 구분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래서 합시다. 자, 토지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토지 수용을 위해서 어때? 수용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1년 평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평가다. 이는 반드시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어디 합니까? 필수적 평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자, 법원에 경매시 평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우리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법원이 이와 같은 A라는 부동산을 경매 진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경매하면서 이제 최초 입찰 시에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최저 매각 또는 최저 경매 가격이 이렇게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가격이 30억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때? 30억보다 더 높게 쓰라는 이야기예요. 30억보다 더 낮게 쓰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지요. 그럼 30억보다 더 높게 써요. 그래서 가장 높게 쓰면 낙찰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최저 매각 가격이다. 최저 경매 가격 30억 이걸 결정하는데 기준된 게 바로 뭡니까? 감정평가액이에요. 감정평가액이다. 따라서 법원의 경매에서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럼 어디 합니까? 필수적 평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에요. 법원의 경매시 평가는 임의적 평가에 해당한다. OX, X 잘못되어 있죠? 법원의 경매시 평가 반드시 해야 된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필수적 평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평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자, 지가 공시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 하나는 뭡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어때? 개별 공시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편주 공시가 이런 걸 이제 조사 평가에서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감정 평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간 산정의 평가 이도 반드시 해야 된다. 어디 합니까? 필수적 평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이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택을 가지는데 이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자 한다는 건. 그럼 반드시 이택 감정평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경우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만 경우 따라서는 평가 안 하고 어때? 이제 KB 국민의 시세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114 시세를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는 것만은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 합니까? 임의적 평가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매매시 이때도 어때? 반드시 감정평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담보대출련 평가라든지 매매시 평가 이때는 어때?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어디 합니까? 임의적 평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토지 수용을 위한 보상평가, 다음 법원의 경매시 평가, 공시가 산정련 평가 이들은 어때?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적 평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담보대출한 평가라든지 매매시 평가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어디 합니까? 임의적 평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이제 동그라미 1번. 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행하는 평가를 뭐라 합니까? 필수적 평가를 한다. 그래서 예들이 나와 있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 법원 경매련 평가, 공시가 산정련 평가 등은 어디에? 필수적 평가에 해당한다는 거죠. 돌아이번 강제적 구속력 없이 이해관계인의 이미 의뢰한 평가를 뭐라 합니까? 임의적 평가를 한다. 그래서 매매나 담보대출 평가 등은 어디에? 임의적 평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2번 챕터입니다. 자, 2번 챕터 이제 업무 길성 분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용어만 우리가 잘 정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4개 놓으시기 바라겠어요. 2번 챕터 별표 4개 놓으시고, 자, 먼저 여름교재 476페이지를 보세요. 476페이지는 중간쯤에 보충학습이다. 박스 들어있지요. 이 박스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스에 2번 한번 보세요. 2번 보시면 기준 시점이다 나와 있지요. 이게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예요. 완전 단골 메뉴다. 어쩌면 우리 별표 4개 해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4개가 바로 기준 시점. 이것 때문이에요. 완전 단골 메뉴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같은 A라는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A라는 부동산인데, 이 A라는 부동산의 가격은 항상 같을까요?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겠지요. 자, 무슨 이제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인데 이제 A라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 자, 1월 1일 현재의 가격과 지난 5월 1일 현재 가격과 12월 1일 현재 가격은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럼 어때?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음 5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12월 1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평가액은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참 감정 평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어때?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준 시점이다. 그래서 기준 시점은 이제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에는 날짜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우리는 기준점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월 1일이 예를 들어서 12월 1일이 기준 시점이라면 결국 어때? 이 A란 부동산의 12월 1일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5월 1일 현재 이게 아니잖아요. 12월 1일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점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관련된 가격 원칙을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동의 원칙이다. 부동산 가격은 지금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기준은 감정 평가가 결정돼 기준된 날짜를 말한다 그랬지요. 그럼 원칙은 언제 올 것인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다. 항상 또 예외가 있겠죠? 먼저 원칙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준은 원칙은 언제로 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A라는 부동산을 평가해달라. 의뢰인이 요청을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1일 날 A라는 부동 평가해달라. 그래서 의뢰인이 자, 감정평가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럼 평가사가 덥석 계약할까요? 아니겠지요. 과연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판단돼서 12월 2일 날 계약을 어때?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완료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완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평가 보고서를 작성 완료하고 12월 12일 날 의뢰인에게 보고서를 어때?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사례를 통해서 기준점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준점은 원칙은 언제나 됐습니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란다. 그렇죠? 참 가격 조사를 어때? 완료한 날짜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을 완료한 날짜는 이 사례 보니까 언제입니까? 12월, 12월 어떻습니까? 10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기준점은 언제 되는 겁니까? 12월 10일이 되는 것이다. 결국 어떤 이제 12월 10일 현재 가치를 어때?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은 사례를 통해서도 물어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준점은 언제로 한다? 원칙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문으로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 완료한 날짜로 한다. OX, X. 잘못된 거죠? 자, 다음, 하도 이걸 많이 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틀려요, 이제. 그래서 말 바꿉니다, 이제. 말 바꾸면서, 기준점이란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짜를 말한다. X. 잘못되어 있죠? 다음, 기준점이란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X. 잘못되어 있죠? 그래도 안 틀리니까 지난 시험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란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를 말한다. X.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입니까? 완료 날짜입니까? 완료한 날짜다.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준점은 원칙은 언제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외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의뢰인이 자 이제 2019년 12월 1일 날 자, A라는 부동산을 평가해달라 의뢰를 해온다는 이야기예요. 해온데 지난 5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그럼 몇 월 며칠 기준으로 잡아달라는 이야기예요. 5월 1일. 그렇죠? 그럼 잡으세요. 가격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지만 기준점이 미리 정해졌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신가? 자, 그럼 기준점이 미리 정해졌죠? 예, 그럼 5월 1일 미리 정해졌다는 이야기. 이따 생각. 그럼 미리 정해진 이 날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5월 1일 이날을 기준으로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이날 어떻습니까? 기준 시점으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잡으세요. 의뢰인이 12월 1일 날 의뢰했지만 그 5월 1일로 이렇게 돌아가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소급 평가다. 소급에서 평가한다서 소급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자, 소급에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소급평가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5월 1일 이날 기준으로 가격 조사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가격조사 곤란하면 5월 1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따라서 소급평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게 예외예요. 그래서 자, 기준점이 미리 정해졌다는 이야기야. 그럼 미리 정해져 있으면 이 정해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에서는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가격조사가 가능하면 소급에서 평가 허용되겠지만 가격조사가 곤란하면 소급에서 평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자, 2번 기준 시점입니다. 동네 1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결정하는 기준 날짜를 말한다는 거죠. 동네 2번 기준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란다. 뭘? 가격 조사를 어떻게? 완료한 날짜란다. 개시한 날짜 아니라 그랬죠? 완료한 날짜란다. 정확히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음 동네 3번 보세요. 다만 이제 기준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에서 말씀드린 예외가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이날 기준으로 할 수 있잖아요. 소급에서 평가하는 게 허용이 된다. 그러나 가격 조사가 곤란하다면 소급에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잘 이해하시고 항상 우리는 기준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충 박스에 1번으로 올라갑니다. 1번 보세요. 자, 1번은 이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자, 현황 기준 원칙이다. 그런데 이건 여기도 역시 원칙은 현황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황 뭡니까? 현재 있는 상황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놓고 평가하겠다. 이게 현황 평가예요. 그 원칙은 뭡니까? 현황 기준이다. 그러나 여기도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1번 보세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죠. 우리 기준점 용어전이 다 있습니다. 지금 기준 시점에서 대상의 이용 상황, 물론 불법적이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자,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를 기준한다. 결국 기준 시점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 그대로 놓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어떻게 뭡니까?
현황 기준 원칙이다. 현황 평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외가 되는데, 자, 감정 평가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기억본 보세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번 의뢰인이 요청요 뭐 등이란 이야기야. 등. 이때는 기준점의 가치 형성 요인들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 즉 감정평가 조건을 어때?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뭡니까? 원칙은 현황 기준이지만 예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로 어느 경우입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한 의뢰인이 요청요 등이다 생각하시고, 원칙은 현황 기준이지만 예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여러분 교재 475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이제 475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자, 물건의 상태나 용도 등을 기준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 기준점 현재 상태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겠다. 이걸 뭐라 한다? 현황 평가. 그리고 규칙에서도 현황 기준 원칙이다. 규정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조건 평가, 동그라미 3번 기한부 평가 나와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잘 배우셨을 겁니다. 민법 시간에 잘 배웠을 거예요. 예, 민법 시간 강의 잘 하시잖아요. 그죠? 예, 서울대 출신이에요. 아, 모르셨구나? 예, 좋습니다. 자,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건, 기한, 이걸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이걸 응용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건, 기한 두 가지가 있네요. 둘 중에 장래 발사 사시 불확실한 건 뭡니까? 조건이지요. 조건. 장래 발사 사시 확실한 건 뭡니까? 기한. 그래서 그럼 결국 보세요. 장래 발사 사시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마치 확실한 것처럼 전제를 해서 증감가면을 적절히 참작해서 평가하겠다. 이게 뭡니까? 조건부 평가예요. 평가다. 다음 장래 발사 사실이 확실하다는 확실하다. 그럼 확실한 시점이 있겠죠. 이를 기준해서 평가하는 게 뭡니까? 기한부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장래 발사 사실이 불확실하다. 다음은 뭡니까? 아, 조건. 조건부 평가. 확실한 기한부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자, 보세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뭡니까? 불확실하지요. 그렇지만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를 전제한다. 확실한 전제하에서, 비록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전제하에서 증감가를 적절히 참작해서 평가하겠다. 이를 뭐라 한다? 조건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그 아래쪽으로 한번 보세요. 즉 장래 발사 시 불확실한 경우 그 상황이 성취된 것을 전제로 부동산의 증감가를 적절히 참작하여 평가를 뭐라 한다? 조건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장래 발사 사시 확실한 경우 장래 도달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뭐라 합니까? 기한부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4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점을 하여 평가를 말한다. 결국 어때?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소급한다. 이를 뭐합니까? 소급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하단으로 내려옵시다. 그래서 양골 2번. 양골 2번. 자, 이번은 합시다. 우리가 부동산 활동도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서 자,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면 어때? 전문가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면 3차 수준이 되는 겁니다. 다음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면 2차 수준이에요. 다음 전문가도 아니고 업에도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1차 수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2차 수준, 3차 수준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구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이냐 이걸 빨리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감정 평가 활동이다. 이걸 찾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감정 평가 활동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2차순, 3차순 이게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이제 감정평가 활동을 감정평가사 하고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평가 활동이 어때? 전문가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제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 활동은 몇 차 수준입니까? 3차 수준. 다음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인사는 평가 활동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업에는 종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몇 차 수준입니까? 2차 수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 활동이 무엇이냐? 이걸 빨리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찾고 여기에 전문가에서 이루어진다면 3차 수준. 전문가 아니지만 부동산 업에는 종사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어때? 2차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이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중개활동입니다. 중개활동. 그럼 중개활동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2차, 3차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감정평가사가 중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는 중개활동의 전문가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만 부동산 업에는 종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감정평가사에 의한 중개활동은 몇 차입니까? 2차 수준이 되겠지요. 다음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중개활동에 대해 전문가지요. 그럼 해당 문제 전문가 있으니까 몇 차입니까? 3차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3차 수준 구분할 때 항상 어떤 활동이야 이걸 잘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활동이 이걸 찾고 해당 활동의 전문가면 3차. 전문가 아니지만 업에는 종사하고 있으면 어때? 2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별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동그라 2번 두 번째 중간쯤 보세요. 공인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이다. 이는 몇 차 수준이 되는 겁니까? 2차 수준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 3번 첫 번째 거 보세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활동이다. 이는 몇 차 수준입니까? 3차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자 477페이지예요. 상담 봅시다. 상담 보시면 동그라 1번 참모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참모평가. 자, 이건 이런 식으로 합시다. 흔히 어떠냐? 내가 내 윗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나는 뭡니까? 참모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일반 대중을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용해주는 고용주라든지 고용기관을 위해서 평가하는 게 어떻습니까? 참모평가다. 내가 참모 역할을 한다서 참모평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KB 국민회에 근무하는 김 씨가 있다는 이야기야. 김 씨가 있다. 이 사람이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김 씨는 일반 대중에서 평가업무를 하는 겁니까? KB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KB. 즉, 날 고용해준 기관에서 평가를 뭐로 한다? 참모평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 1번 보세요. 자, 일반 대중에게 평가의 서비스를 지원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들의 고용주나 고용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행하는 평가를 뭐라 한다? 참모평가를 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 분류하고 여러 가지인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공인평가, 공적평가 이야기 드렸죠? 다음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현황평가, 조건부 평가, 기한평가, 소급평가 이야기 드렸죠? 다음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 평가 이야기 드렸죠? 다음은 참모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생각하시고 용어만 잘 정리하는 이런 걸 무슨 평가를 한다.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될 부분이에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10분 쉬었다 합니다.